걱정은 솔직히 걱정은 별로 걱정 안 해. 걱정 안 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셔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원 교수님이 걱정하실 줄 알았어요. 이 1024 픽셀의 사람 얼굴 사진을 사람이 구별하지 못하는 퀄리티까지 끌어올렸다. 실제하지 않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게 진짜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나 사실 그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만드는 게 또 제너레이티브 AI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예전처럼 비싸게 못 받아도 그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서 박리담회를 하면 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미드저니가 한 거 보이긴 보이던데 네, 사람이 손댄 거라 점점 구분 안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만약에 만들어서 소수가 만약에 독점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 세상에 없던 걸 내가 만들었네.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약간 짜잘짜잘한 거는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가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를 보고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단계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우리가 이거 하면서 또 핫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핫한 게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막 그림도 만들어주고, 엄청 핫하죠. 네, 글도 막 쓰고, 이제 영상도 만들어준다. 또 각색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요즘 되게 핫한데 사실 저는 약간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정말 꼭 올바른 용도로 적절하게만 사용이 될까? 그러니까. 그럴 리가. 네? 그럴 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활용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 잘못된 활용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되고. 제너레이티브 AI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비디오, 글 이런 거 생성하는 AI인데, 근데 옛날부터 그거에 대한 이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부르기 전부터 이제 막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웹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막 다 생성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막 나왔었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애니메이션, 사진 이런 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관심을 딱 가지게 된 거는 그 엔비디아에서 스타일겐 나오면서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 1024 픽셀의 사람 얼굴 사진을 사람이 구별하지 못하는 퀄리티까지 끌어올렸다. 네, 그건 이제 겐 쪽 모델이죠. 그래서 와 이거면은 진짜 잘 되겠다. 막 이 생각 많이 했고, 뭔가 나의 이제 꿈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사람들도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또 안 신기했던 거 아세요? 이거 그냥 사진이잖아. 이래요. 네, 그렇죠. 그냥 사진이잖아. 근데 이제 조금 요즘에는 인식이 올라와서 이거 AI가 이제 만든 거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제 많이 신기해 하시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델들이죠. 네. 근데 이제 겐 모델이 나오고 요즘에 디퓨전으로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요런 이제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제너레이티브 AI가 만든 어떤 결과는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두운 뭐 풍경이나 뭐 도시 같은 그걸 만들었다 해도 그건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하지 않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게 진짜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나 사실 그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만드는 게 또 제너레이티브 AI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겐 처음 나왔을 때 학회 이런 데서 수업 같은 걸로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딱 보고 나서 그럼 우리 이제 포토샵으로 못 먹고 살겠다 이런 얘기 해요. 디자이너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만들어진 거 보면 막 이래요. 뭐 이거에 대해 질문도 없고 그냥 어떡하지?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바로 그냥 써보거든요. 근데 써보면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게 지금도 사실 좀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진 합성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도구들은 좋은 게 있잖아요. 이미 네, 그렇죠. 있죠. 네. 뭐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뭐 포토샵으로 다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그런 AI들은 너무 쉽게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긴 한데, 이제 학생들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이걸 써봐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소개까지만 하면 애들이
좀 외면하고 싶어하고 안 써보고 싶어하거든요. 아예.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해보면 이걸 사용해서 디자인을 해봐 그러면은 목적에 맞는 디자인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쩌다 영감을 받아서 좋은 걸 한 번쯤은 만들 수 있지만 오더 받은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근데 그거를 만드는 데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자기 디자이너의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쓰기 아까운 이렇게 예전에 디자이너한테 이거 조금 해주세요 이런 부탁할 만한 건 다 그걸로 쳐내고 그리고 제대로 된 거는 똑똑한 조수의 손을 빌어서 빨리 하고 쉽게 하고 돈을 받아라 제대로. 그리고 예전처럼 비싸게 못 받아도 그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서 박리담회를 하면 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네. 조수죠. 그것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콜로라도인가 텍사스인가 그거 미드저니로 만든 네. 거. 저 원 교수님한테 궁금했는데 네. 이게 AI가 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막 이런 거 저한테 질문 많이 들어봤네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자인 관점? 에서 저는 미드전이랑 막 이런 것들을 써보니까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한 멋있는 맞아. 그림 만들기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다 지금 단톡방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현님이 제일 잘하거든요. 재현님이 최고의 작가예요 지금. 맞아. 그런데 텍스트 우리가 느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만큼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되게 연습 많이 하고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그림들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이 모델이 만들어낸 거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알파고하고 같은 거죠. 알파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배운 거지만 나중에 무제로나 알파제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로부터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사람이 만들었던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지만 솔직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람 거를 안 거치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시간의 문제고 아마 컴퓨팅을 좀 더 하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제한을 해야죠. 대회에서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싶으면 왜 포토샵 손댄 사진은 사진전에 못 내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그 제너레이티브 AI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근데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서 그거 보면 좀 다르긴 해요. 아직까지는 미드저니가 한 건 보이긴 보이던데 네, 사람이 손댄 거랑 점점 구분 안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죠 뭐 또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는 기술, 그쵸. 체크하려는 기술도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창과 찾아내려는 구분해내려는 나중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딥페이크를 디텍트하기 위한 기술하고 결국 괴는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딥페이크 쪽에 딥페이스 랩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다 공개를 해놓은 이유가 그런 이제 우리가 이거 만들었지만 이걸 공개한 이유는 집단지성,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내가 오픈 소스로 한 거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런 오픈 소스를 한다든지 어떤 이제 그 집단지성 이용하는 게 되게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딥페이스 랩으로 만든 것도 이제 딥페이스 랩의 원리를 아니까 또 파헤치기가 쉬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 질문을 시작할 때 이제 뭐 이런 기술이 나와서 사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현실과 이 가상을 좀 구분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좀 걱정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옛날에 하셨던 분이 있죠. 그 최만리 선생이라고 이미 그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글을 창제했을 때,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이 글을 알면 엉뚱한 생각하게 된다. 이 뭐 양반들을 이렇게 뭐랄까 존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말 오시지도 않을 것이고 엉뚱한 짓을 해서 뭐 할 거다.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히려 그거를 만약에 만들어서 소수가 만약에 독점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공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 동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아까 우리가 기술에 익숙해지는 트랜지션하는 아니면
사회가 그 기술을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문제지 우리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금방 배우거든요. 애들은 금방 배우고 활용을 잘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성님 그 바이올린 하시잖아요. 만약에 AI가 사람보다 바이올린을 연주를 잘하면 그럼 내가 막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옛날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이제 알파고 이후에 이제 바둑이라는 게 예전에는 뭔가 뭐 기싸움이라든지 기세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뭐 약간 뭐라 그러죠? 바둑을 두는 비풍이라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좋은 수와 나쁜 수 두 개만 있는 거죠. 예전처럼. 예전처럼 모호하게 그러면서 이제 바둑이 전체적으로 발전했지만은 이게 상황 편준화되면서 재미가 없어져서 바둑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이게 다 다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주가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마다 더 연주를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인공지능이 더 연주를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어떤 테크닉을 사람보다 더 빨리 잘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음악적인 감성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더 잘하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외에 에카이스트 남주환 교수님 쪽에서 그런 뭐 인공지능 피아노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 피아노 터치라는 거는 건반을 누르는 타이밍과 페달을 누르는 타이밍밖에 없는데도 일부 그 샘열림이 있죠. 그래서 건반을 누르는 세기 이 세 가지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도 그게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연주를 잘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어떤 로봇이 만약에 연주하는 로봇이 만들어져서 인간보다 훨씬 더 이제 연주를 잘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 인간이 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경외감을 느끼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로봇이 팔이 4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못 치는 피아노 곡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감정은 없는 거죠. 물론 들었을 때는 내가 이제 인간이 치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니까는 신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인간이 하지 못했던 어떤 기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감흥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거는 음악에 대한 표현이나 그 음악 그 자체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이 하지 못했던, 누구나 하지 못했던 어떤 기교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동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로보트가 사람보다 높이 뛰기를 훨씬 더 잘한다고 해서 높이 뛰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간이 연주한다는 건 연주한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연주는 사람만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AI랑 친하시니까 좀 물어보시죠. 너 어느 정도까지 잘할 거냐 나중에 좀 물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답을 좀 들으시고 알려주세요. 친하시니까. 잘하는 거. AI한테 물어보라고요? 네. 프렌즈 드장이시니까. 네,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드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네. 그래갖고 그걸 얘기할 때마다 지장을 언급할 때마다 회장 프렌즈라 지장이고요. 회장 비슷한 거예요. 설명을 덧붙여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제너레이티브 AI가 좀 걱정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걱정되는 표현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헷갈리게 만든다? 네. 내지는 혼동을 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음악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만들어진 결과만 듣잖아요. 네. 그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저는 그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 그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 거기서 느끼는 뭐 나름대로의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금방 나랑 비슷한 패턴을 흉내내서 거의 복사하듯이 만들어놓은 애가 나타나.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꼈었던 희열 또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사실 인공지능 우리의 붐을 일으켰던 우리 이세돌 구단인가요? 그분이 이제 어느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사실 은퇴를 안 해도 되는 바둑 기사가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스포츠 선수처럼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일찍 은퇴를 하신 이유가 알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잘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그 존재가 있으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다 보니 뭔가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걸 지금 완벽하게 지금 여기서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을 약간 디스커리지할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뭐 코딩을 대신해주는, 뭐 완벽하게 대신해주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막 서포트를 해주고 말로 또는 뭐 이렇게 글로 이런 함수를 만들어줘.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근데 그거를 쓸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코드 내가 짜고 직접 디버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물론 상당히 짜증나는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재밌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대부분을 막 30%, 40%, 50%막 대신해주는 녀석이 나와서 나를 편리하게 해줘. 근데 편리하긴 한데 뭔가 구멍이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제가 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AI에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을 하고 그거가 진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나 조금 정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AI에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질문이 AI 이런 기술에 의해서 만약에 진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작용은 누가 예측하고 누가 막고 누가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도 좀 퀘스천이 있어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예, 빵 형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AI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욕구라 해야 되나? 모티베이션을 뭔가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구독자들이랑 학생들이 진짜 질문 많이 해요. 네, 코파일럿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고 미드저니도 나오고 나오는데 내가 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코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10년 뒤에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네, 뭐 그림을 그려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림 A가 더 잘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한결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달리가 나오고 뭐 미드저니가 나왔다 해서 고의 그림이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코파일럿도 저는 비슷한 결로 생각을 하는데 뭐 내가 어떤 AI가 아니었던 어떤 굉장한 솔루션,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제 계획을 해놓고 이제 막 코드를 짜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A 더하기 B라는 코드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 A 더하기 B라는 코드를 코파일럿이 짜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파일럿은 이 솔루션 전체를 짜지 못해요. 네, 이거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이 세상에 없던 걸 내가 만들어내.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약간 짜잘짜잘한 거는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막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천공 카드에 찍죠. 찍는데 천공 카드를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찍으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코딩으로 넘으면서 천공 카드 찍는 사람은 이제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 가치가 약간 시대가 변하면서 네, 가치의 이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단순한 거는 대체가 되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신단 말이죠. 네,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그 설계 이쪽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인간이 좀 더 창의적인 일에 네, 라고 생각하고 남부 좀 단순한 반복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가 하게끔 네. 디자인 쪽도 좀 그런 비슷한 결을 생각해요. 포토샵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일을 뭐 다 채웠겠죠. 네. 그렇지만 더 생산적이 되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주는 그런 걸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다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그러면 뭔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다. 걱정은 되죠. 솔직히 걱정은 돼. 별로 걱정 안 해. 걱정 안 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셔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원 교수님이 걱정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냥 빨리 써봐요. 아,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 이거 빨리 써봐 이래갖고 이거 써서 한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느 부분이 좋은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일부러 학생들이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걸 다 쓸 줄 알거든요. 프리미어나. 역시. 그런데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브루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 인공지능으로 편집 아, 네. 브루랑 클로바 더빙을 갖고 만들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영상이 약간 효과를 멋있는 걸 못 쓰니까 근데 그걸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수업 영상 만들고 그러는 데는.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톤앤 매너가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해와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들한테 이게 새로 나온 기술이고 너무 쉬워서 누구나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의 영상은 만들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아니면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거에 꼭 맞는 걸 만들려면 어차피 전문적인 터치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어디까지 이게 뭐 AI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좀 더 해야지 한 단계 높은 걸 할 수 있는지 차이를 모르면 사람들이 저희가 기술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걸 보고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만들었어요. 부르르요. 막 이래요. 카드넥스도 엄청 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미리 캔버스로 저희 직원이 만들었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당황하는데 차이를 알아야지.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으신데 요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더 뭐를 원하시면 디자이너에게 페이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설명을 못하면 못 벌어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AI가 발전을 하고 더 많은 기능을 갖게 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묘한 영역은 여전히 AI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약간 비슷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AI가 우리한테 주는 기능은 생산성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생산성 있게 제공하는 거고 그 생산성으로 인해서 콘텐츠가 많아질 거다는 맞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농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정보혁명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다 한 번씩 겪었어요. 그 과정 중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 못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걸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로 예를 들면 산업혁명의 결과 끝이 어떻게 보면 그 1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석유화학적인 어떤 이런 거의 발달 결과 끝이 2차 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끝이 어떻게 보면 냉전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서 더 발전하고 생산성은 적어 높아지고 사람들의 눈높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중에 그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약자가 된다. 그게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대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분들이 생기면 결국에 문제가 된다.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도구를 새로운 도구가 대신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다녔었는데 제트기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도구가 더 발전된 도구를 대신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 사회가 이제 발전도 되고 그거에 빨리 적응한 사람, 새로운 도구에 빨리 적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근데 그 과정 중에는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렇게 산업혁명 이전에 미국의 인구의 93%가 농업에 종사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산업혁명 끝나고 나서 2차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면 1%가 농업을 짓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92%가 어디로 갔느냐? 직업을 없어진 거잖아요. 농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트랙터가 일을 대신하고 무슨 탈곡기가 대신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 하고 사느냐 하면 그 트랙터 고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 과정 중에 적응 못한 분들은 많이 힘들었겠지만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결국 그분들 자녀들은 잘 적응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잠시 어려워도 그분들이 또 다른 걸로 했겠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그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런 고삭다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제 제가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거 보여주니까 이거 제가 애용하는 건데 고장이 안 된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켜려고 막 누르는 거예요. 이게 터치가 아니거든요. 이 버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다 썼을 텐데 10년 만 일이니까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안 쓴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그 10년 정도면 충분히 다 적응하는 거예요. 10년만 주면. AI도 지금 기술이 아주 뭐 다 우리 보기에는 어메이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그거를 채울 때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더 걸릴 텐데 그 와중에 다 적응을 해. 그리고 그 적응하면서 그 AI의 도구로 활용하는 쪽이나 아니면은 그 길을 서포트해주는 쪽이나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또 지원해주면서 또 그쪽에 또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1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뭐 3년 만에 2년 만에 1년 만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같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들이. 근데 걱정이 일자리 대체할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사실은 걱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내용으로 한번 블로그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료 조사를 좀 해봤어요.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낙관론이에요. 낙관론인데 이제 지금 손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흐름이 많아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사람은 바뀐 사회나 바뀐 구조에 적응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AI가 사람을 완벽하게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성을 못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이게 속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50년 뒤에 100년 뒤에 100년 뒤에 정말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더 잘한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세상이 온다면. 근데 지금 사회도 이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더 잘하거든요. 대부분이. 아까 자동차도 그랬고 우리가 쓰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더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 그런 데서 광고 나올 때 게임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사람들이 게임을 저렇게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온데 게임 광고야. 그러니까 저 산업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해서 모르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돌 산업이 엄청나구나. 오백의 아이돌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많이 쓰는구나. 그 산업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잘 날 거다. 근데 이제 후진국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실 어떤 자원이나 이렇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작하면서 자본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낙관을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이 체인들이 다 끊어지고 세계화가 이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걸 보면, 이런 낙관론들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낙관론인 것 같으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었는데, 모든 제가 보는 자료들 대부분이 낙관론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조사해서 글을 쓰다가 제가 접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낙관론에 그냥 내가 하나 얻는 거 정도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억지로라도 비관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으면 그거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어디 가서 비관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혹시나 우리가 좀 낙관적인 이야기가 대세이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빠뜨리는 게 있으면 혹시나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당장 우리는 피해를 안 보더라도 그게 점점점 되게 작은 구멍이었던 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서 이게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 비관론적인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죠. 이런 정치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치요? 왜냐면 제도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가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낙관론인 것 같으니 한번 비관론으로 얘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죠? 사실 네. 나도 잘 몰랐어요. 이제 얼마나 네. 낙관적이신지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손 박사님이 강력한 낙관론을 말씀하시니 아니, 그러니까 강력한 낙관론이 이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관론도 충분히 저는 뭐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현실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그냥 기후 아니냐라고 했을 때 기후 아니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현재는 별 문제 없으니까. 근데 요즘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네. 중국하고 만약에 문제가 딱 생겨서 딱 그 교역이 끊어지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도 뭐 중동에서 안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못 돌아가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뭐 AI 아무리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기가 없고 물건이 없는데, 뭐 농산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건 있고, 그다음에 AI 아까 박영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게, 원리를 알고 AI를 쓰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AI를 활용만 하다가 엉뚱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자동 머신들, 오토메이션 한 뭐 이렇게 플랜트라든지 큰 장비들을 오토메이션만 하다가 문제 생길 때 터지거나 뭐 이렇게 불나거나 할 때 보면 보통 그렇거든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호가 떠. 그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매뉴얼이 어딘지도 몰라. 왜냐면 한 번도 못 본 신호인데, 멕시코만에서 지추선 터진 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는 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추선 물속에서 에러가 뜨는데, 에러가 하나만 뜨면 그거 보고 이제 우리 if 문이죠. 이렇게 에러가 뭐가 뜨면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배웠는데, 에러가 막 뜨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막 수십 개가 동시에 뜨니까 이거를 끌려고 하니까 이거 떠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도 못 하고 그냥 터져버렸거든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다 자동화되어 있는 건데, 장비들이 다 안전 장비 다 되어 있는 건데, 밑에서부터 나오는 신호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위에 오퍼레이터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결국에는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알고 우리가,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손으로 하면. 근데 편하려고,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자동 머신을 쓰든지 AI를 쓰든지 뭘 쓰면 문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이 자동화됐을 때 권리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거 참 걱정이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관.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뭐 어느 정도 음. 그 AI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 수는 있는데 기술자들이 아닌 분들, 그냥 일반 사용자들은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사용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썼더니 얘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더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니까 아예 안 되더라. 얘는 이걸 굉장히 잘하더라.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그 AI로 뭔가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내지는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해 보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지금까지 내가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 4, 5년을 탔는데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어. 하지만 얘가 그래도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고가 난 적이 없으니까 얘는 완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시스템을 믿었다. 너무 그 자동화 과정을 너무 신뢰를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인텔리전트가 들어갔다고 하면 더 신뢰할 것 같은. 얘는 똑똑한 애래. 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더 많은 학습을 해서 더 훌륭한 디시전을 내리는 애래 라고 메이커들이 광고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고서 얘한테 다 맡기면 되겠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또 걷잡을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도 우리가 사람이 동작시키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만든 엔지니어들이 놓치는 케이스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를 발굴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엔지니어의 몫일 수가 있는데 문제를 발굴하는 거는 엔지니어의 몫이 아닌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엔지니어는 메커니즘은 보는데 그 메커니즘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나 걔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다른 효과를 낼 거라는 것까지 보는 시점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기술에 이제 아무래도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 중심으로 이제 써가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는데 지나친 낙관론이 약간 그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못 보게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사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더 잘 보고 더 많은 데이터로 판단하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질 사고라면 그 사고 하나 날 정도면 아까 사고도 더 줄었다고 했잖아요. 100번 날 게 한 번 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 사고 하나는 안타깝지만 문제를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는, 왜냐면 그 문제를 미리 알면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게 됐어야 맞는 거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서야 문제가 발견된 거라, 물론 뭐 예방을 잘못하는 인재 이런 거는 큰 문제겠지만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고가 날 텐데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그게 리포트인 것 같아요. 약간 새로운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의 문제가 휴먼 팩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조작 실수나 사람의 실수에서 생기는 것들. 네. 근데 만약에 AI가 이런 놓치는 걸 AI 동작에 문제가 있거나 AI가 빠뜨린 것에서 뭐 문제가 생긴 걸 AI 팩터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모으면 패턴이 발견되면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엔지니어들이 그 패턴을 보고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그런 얘기를 별로 거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몇몇 기업들에서 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윤리라 그러죠. 인공지능 윤리 내지는 신뢰성 부분이 뭐 MIT라든지 스탠포드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는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효율성만 뭐 효율 내지는 어떤 뭐 정확도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만들고 그거를 못 넘어가면 사실은 뭔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뭐 되게 규제라고 하죠. 규제를 만들고 있고, 사실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자동화되면 좋은데
비용도 많이 줄이고 좋은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항공사에서 항공기 내에 있는 자동화 기능에 대한 규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너무 높고 힘들어서 자동차 할 때 적용하기가 힘들다 정도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정도였는데 AI 쪽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규정으로. 그 정도 규정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 말했던 많은 문제들이, 기능적인 문제들은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완전 사이드 이펙트, 뭐 직업이 없어진다든지, 아까 뭐 동기의식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신뢰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일본이나 한국에는 그냥 거의 가져와서 번역해서 뭐 일부 적용하는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 네. 기술 자랑은 기술 자랑대로 하고 5단계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지금 규제와 이런 거에 맞게는 3단계까지만 상용화하고 그 단계가 나눠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율주행을 한다고 치면 사람은 120km, 뭐 150km도 밟고 달릴 수 있지만 아마 그런 차들은 자율자동을 하면 뭐 80km로 한다든지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겠네. 예,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또 안정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과속하는 차량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00km 달리는데 120, 200 넘게 달리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아예 만들 때 100km 이상 못 받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100km 이상 달려서 사고가 많이 난다. 맞아. 그러면 100km 아무리 밟아도 100km를 못 넘게 그냥 설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빠른 거에 대한 스릴이 있으니까요. 아 그런 건가요? 그냥 뭐 사람의 근데 속도 용감을 제한이 그렇게 없는 제어하기 도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한이 없는 도로도 있고 네. 하죠. 집 밖에 카메라를 설치하시면 규제로 받고. 사회 규제로 취재하면 뭐 중국의 규제들 있잖아. 그냥 스마트시티에서 온데 CCTV 다 달아가지고 아 맞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어디는 110, 어디는 뭐 무제 120. 우리나라에는 없죠. 무제한이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일단 달리게는 해놔야죠. 지상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걱정하는 건 그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가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를 보고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생각하겠죠. 기본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은 세상은 평균적으로 조금 더 세상이 편리해지고 편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겠지만 변화가 생길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볼 것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볼 것이고 내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발판을 삼아서 내가 기득권이 되고자 할 것이고 내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그런 게 더 관심 있는 게 아닐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세상이 바뀔 거고 인간이 적응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낙관적이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바뀌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바뀐 세상 내에서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실을 만들고 적응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돼서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원종근 교수님은 조금 아실 텐데 요즘에 특정 일러스트레이터 그 그림을 예를 들어서 몇 장 집어 넣으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키면은 그 사람 화풍의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 화풍 그림을 그대로 막 찍어내거든요. 그건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그런 화풍의 그림은 이제 나의 개성이 담겨 있고 나만의 세계가 그려져 있는 그런 화풍인데 그거를 제 3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그대로 복제내고 내가 원하는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지금 이제 모델이 공개돼 있고 이거를 아주 작은 양의 이제 새로운 사진만 가지고도 트레이닝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파인 튜닝 할 때 쓰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이걸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트레이닝한 모델에 대해서 내가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그 원 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이팅팅 할 때 썼던 그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미리 내가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건 내가 뭐 증거가 안 남잖아요. 내가 이 데이터를 니거 안 썼어. 나 다른 그림 그리고 트레이닝 한 거야. 증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NFT 가지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증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공개된 모델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할 때 내 사용되는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내가 디지털로 인증된 데이터만 사용해서 트레이닝 했을 때 인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저자다. 그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파이투닝 할 때 조건은 그 데이터를 내가 직접 만든 데이터 혹은 남의 데이터 가져왔을 때는 최소한 허락을 받아라. 혹은 그 인증을 받은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원작자의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음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무슨 모든 피아노곡은 좀 저작권 문제가 좀 자유로운 편인데, 예를 들어서 뭐 팝 음악을 다 가져와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수익이 났을 때, 그때 학습한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결정되지 않은 문제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 아직까지 그걸로 돈을 번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벌면은 뭔가 소송을 통해서 국가별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대박을 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것도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인공지능 기여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단 그 권한 권리를 어떻게 줄 수 있는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뭐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NFT 기술 이런 거와 결합한다 그러면. 제가 비관론 말씀을 드릴 때 사실 포인트가 있었는데 약간 제가 그 포인트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가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올바로 쓰이는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사람을 대체해서 사람이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에 자꾸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아니면 거기서 뭐 약간의 부작용이 생겨서 우리가 좀 그거는 떼어나가야 되는 구멍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를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부작용이지만 아예 누군가에 의해 이 AI 기술이 잘못된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렇죠. 범죄? 예,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쟁에 이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독특한 무언가를 해서 남을 못 따라오게 만들려는 뭐 이런 그냥 그게 올바른 경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부작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발전하는 방향으로 잘 쓰이다가 생기는 그런 문제와는 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AI가 그렇게 오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것도 사실 큰 부작용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도 될까요? 고민을 해야겠죠. 해야죠. 네. 우리는 대학생들이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학생들. 그런 그 범죄에 쓰이잖아요 벌써. 네, 그렇죠. 도 그렇고 버추얼 휴먼도 그 개발하는 데서 이제 특강을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버추얼 휴먼 만들 때 엔지니어들을 여자들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혹이 뭐 포르노나 이런 데서 유혹이 올까봐 아무래도 덜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도 한다고